79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 조문이 3개가 있는데요. 110조 1항, 2항, 3항. 2항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항에도 제3자가 있고 3항에도 제3자가 있어요. 다른 놈입니다. 2항의 제3자와 3항의 제3자가 다른 놈입니다. 구별하실 수 있어요. 자, 110조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할 때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했거나 이런 것들을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이때 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일단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해야 됩니다. 비진이 허위 표시 착오하고 달라요. 일치해야 돼요. 일치하는데 누군가로부터 사기 또는 기망이라고 합니다. 속는 거예요. 또는 강력한 협박을 당한 경우 이런 경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근데 판례가 하나 있어요. 갑이 친구 병한테 속았어요. 뭐라고 속였냐 하면 내가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신원보증 서류를 하나 내라 한다. 네가 좀 도장 좀 찍어주라. 그래서 이 갑이 친구 병을 믿고 어떤 서류인지 확인도 안 하고 도장을 꾹 찍었어요. 자, 이 갑은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원보증 서류죠. 병이 신원보증 서류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을은 지금 병의 신원을 보증한다라는 생각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서류가 나중에 봤더니 병의 채권자 을하고 연대 보증하는 연대 보증 서류였어요. 결국 갑은 생각은 신원 보증을 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연대 보증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그죠? 갑의 의사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자, 이때 갑이 나중에 이 연대 보증 계약을 병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사기 취소 안 된다는 거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의사 표시는 일치해야 되는데 어쨌든 너 갑은 불일치하잖냐.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으로 불일치하잖냐. 그러니까 이 연대보증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다. 대신 너 도장 찍을 때 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몰랐지? 네. 그러면 착오 취소해라. 무슨 취소? 착오 취소. 그래서 요 경우 요 판례 기망을 당하여 신원 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으로 연대 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 이때 그 연대 보증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고 뭘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요 판례를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일단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에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성립하려면 의사 표시는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오게 된다는 거 요거 확인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의사 표시가 있고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다만 사기나 강박을 당해야 되죠. 사기나 강박이 있을 것. 이게 요건이 될 거예요. 이거를 한 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갑이 을로부터 사기 또는 강박을 당해요. 사기 강박이 먼저 있겠죠. 사기라는 건 누군가를 속이는 거예요. 강박은 협박을 하는 거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기를 당한 갑은 착각에 빠져요. 이걸 착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착오는 앞에서 봤던 백구조 착오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의사를 표시하죠. 여기서
의사고 표시는 일단 일치해야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가게에 들어가서 A라는 물건을 살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직원으로부터 속아가지고 아, A라는 물건을 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달라고 표시한 거예요. 또 역시 갑은 A라는 물건을 살 생각이 없었는데 직원한테 협박을 당해가지고 공포심을 느껴서 그 A라는 물건을 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A라는 물건을 달라고 표시한 거예요. 이게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결론은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된다는 거. 다만 그 의사표시가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 이때 이 사기나 강박 때문에 이게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하여 착오나 공포심이 일단 생겨야 돼요. 이게 결과예요. 그리고 이 착오나 공포심을 원인으로 해서 요거 때문에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두 개. 인과관계라고 하죠. 인과관계.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사기나 강박이 있고 이 사기나 강박을 원인으로 하여 착오나 공포심이 생기고 그 착오나 공포심을 원인으로 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인과관계가 두 개가 필요하다. 두 개가. 여기에다가 사기를 치는 이 을, 강박을 하는 이 을, 갑자기 아무 계획도 없이 사기치거나 강박을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이 사기를 치는 놈이나 강박을 하는 놈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 을이 요 갑을 어떻게 사기쳐야 요 놈이 착각을 하게 될까? 어떻게 협박을 해야 요 놈이 공포심을 느낄까? 요런 생각을 일단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착오나 공포심을 느낀 갑이 어떻게 하면 지갑을 열게 할까? 요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을이라는 사람은. 요거를 2단의 고의라고 합니다. 무슨 고의? 2단의 고의. 계획을 두 개를 세워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을 하려면 의사표시는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인과관계가 두 개가 필요하고 2단의 고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건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말을 어렵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사기나 강박 때문에 착오나 공포심이 생기고 그 착오나 공포심 때문에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사기치는 놈이나 강박을 하는 놈은 계획을 두 개를 치밀하게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사기나 강박이 위법해야 돼요. 여기서 위법이란 건 어떤 법을 위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건 계약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으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똑같은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을하고 병이 있어.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거. 그 중에서 을하고 계약을 해. 왜? 병보다 을이 더 믿을만 하니까. 누군가하고 계약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계약 당사자 사이에 기본적으로 신뢰 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깨는 정도가 되어야 위법하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망의 위법성, 강박의 위법성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 기망의 위법성. 사람을 속였어. 사람을 속인 게 다 위법하냐? 우리 뭐 선의의 거짓말 이런 것도 말 많이 하죠. 그죠? 속일 수도 있지. 일부러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속였다 해서 그게 다 나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10조가 적용이 되려면 그 기망이나 강박이 신의칙을 위반하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어느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는가? 이게 또 이제 판례마다 조금 달라요. 그걸 또 정리하셔야 됩니다. 먼저 기망의 위법성이 인정 안 되는 경우와 인정되는 경우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기망의 위법성이 인정 안 되는 거 대표적인 게 물건을 판매하는 자가 광고할 때
보통 약간의 허위는 들어가 있죠. 우리 홈쇼핑 광고 같은 거 보시면, 그죠? 이 가격, 이 조건, 이번이 마지막. 이렇게.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며칠 있다 보면 똑같은 조건으로 또 팔아. 전철역 도보 3분,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상품을 광고할 때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허위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광고를 보는 사람은 이 광고를 100%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지요. 믿음이 없단 말이지. 이 광고를 100% 믿냐 말이죠. 안 믿는단 말이지. 안 믿으니까 믿음을 깬 게 아니란 말이지. 안 믿는데 뭘 믿음을 깬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상가를 분양하면서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광고하는 거. 이런 것들. 건물 분양을 하는데 딱 써 있어. 건물 외벽에. 3층 병원 입점 확정. 근데 실제 확정됐어, 안 됐어? 안 됐단 말이지. 교섭을 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안 믿는단 말이죠. 2년간 수익 확정 보장 안 믿어요. 전철역 도보로 3분 초역세권 안 믿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시가를 속이는 거. 시가를 묵비하거나 시가를 속이는 거. 이런 것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노점상이 믿지고 판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믿지고 판다는 게 뭐야? 시가 속이는 거잖아요. 아, 이거 시가가 10,000원인데 5,000원. 믿지고 판다고. 나중에 할 때는 시가가 5,000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설령 속인다 하더라도 믿음을 깨는 건 아니다 말이죠. 이런 세 가지 정도 다소 허위 과장 광고를 기본으로 하여 상가를 분양할 때 수익을 보장하거나 시가 따위로 속이는 것은 위법성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게 판례야. 그럼 어느 정도 되어야 위법성이 인정되냐? 시가를 백화점이 속여요. 백화점 변칙 세일. 백화점에서 물건을 신규로 출시하는데 이게 시가가 한 100만 원 정도짜리야. 그런데 가격표에다가 200만 원 그리고 50% 세일 100만 원 이렇게 붙여놨어. 백화점이 시가를 속여. 이런 걸 대형 백화점 변칙 세일이라 합니다. 이거는 위법하다. 노점상 가격표하고 백화점 가격표하고 어떤 게 더 신뢰가 가요? 백화점 가격표가 신뢰가 더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속인 것은 신뢰를 깬 거란 말이죠. 또 하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 아파트 주위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알리지 않았어요. 아파트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그 아파트 주위에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고지 알려주질 않았어요. 이것도 위법하대요. 이 정도는 돼야 된대. 위법하려면. 자, 여기서 요거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말해줘야 된다 그랬죠.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회사는 주위에 공동묘지 따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 따위가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어. 그걸 고지 의무라고 해요. 근데 그걸 알려주지 않았어. 침묵을 한 거죠. 그죠?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 부작위라고 해요. 부작위. 하는 걸 작위, 안 하는 걸 부작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침묵이나 부작위도 기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망 위법성에서 딱 요 정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판례들입니다. 두 번째, 강박의 위법성. 강박은 일단 강력한 협박, 이걸 해악의 고지라고 해요. 병풍 뒤에서 향냄새를 맡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 행위, 이걸 강박이라고 하는데 이 강박의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고소, 고발을 해서 콩밥을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경우. 보통 일반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고소하겠다 그러면 겁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요. 늘 고소를 당해본 사람.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을 밥 공짜로 주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늘 자기처럼 드나드는 사람들은 고소하겠다 그래도 별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겠지만 일반인들은 고소하겠다는 말만 들어도 무섭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소 고발하겠다는 게 강박이 되기는 하는데 그게 위법하냐는 문제가 생겨요. 원칙 위법이 아니죠. 피해자는 얼마든지 고소권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의 설령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만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거나 손해는 100만 원밖에 안 생겼는데 1억을 안 내놓으면 고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9,900만 원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거나 또는 고소하겠다고 말을 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에 사시미 칼이 들려 있거나 그럼 고소하겠다는 말뿐만 아니라 그 사시미 칼 때문에 무섭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수단이 위법하다 그래요. 위법한 수단. 이렇게 원칙적으로 고소고발하겠다는 건 위법이 아니지만 부정한 이익 또는 수단이 부적당, 해악을 고지하는 그 수단이 부적당할 때 이때는 위법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또 하나 우리 강박의 정도가 있어서 이런 경우 있죠. 너무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 이런 경우 있죠.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딱 만났어. 그 호랑이 눈빛이 너무너무 무서워 사람은 꼼짝을 못한다죠. 호랑이 만날 일이 없으니까 지금 감이 안 오시는데 산길을 가는데 앞에 허연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사람이 떡 서 있어. 입에는 칼을 물고 있어. 도망갈 생각조차 없죠. 이런 걸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다 그래요. 온몸이 얼어붙지요. 뇌도 얼어붙어요. 뇌도. 이런 걸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 정도. 너무너무 무서워서 머리가 하얗게 되는 정도. 이 정도라면 취소가 아니라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박의 위법성이 요 두 가지 정도.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에서는 요게 핵심이에요. 자주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효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일단 그 의사표시는 유효해요. 착오하고 똑같아요. 다만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이 취소를 할 수 있고요. 취소를 해야 무효가 돼요. 이 무효는 역시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그리고 역시 착오하고 똑같이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을 못해요. 자, 아까 착오하고 사기하고 똑같아요. 효과가. 요건 나중에 모아가지고 저쪽 뒤에 무효 취소 가서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무효 취소 가서. 근데 어쨌든 효과는 이렇다. 근데 여기서 요 취소와 관련해서 아까 조문을 두 개를 나눠 놓은 거예요. 110조 1항하고 110조 2항하고. 자, 요거를 구별하자. 110조 1항과 110조 2항. 110조 1항이 원칙입니다. 보통 계약을 할 때 계약의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죠. 그죠? 요게 110조 1항이에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의 상대방이 사기라 강박을 한 경우 이때 갑은 110조 1항 그 계약을 그냥 취소하면 돼요. 이게 110조 1항입니다. 기본이 되는 형태예요. 그런데 110조 2항이 문제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을이 아니라 제3자가 갑을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당연히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을이 가만히 있을까요? 왼쪽은요, 을 지가 사기쳤어요. 그러니까 갑이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을은 찍소리 못해요. 지가 사기쳤으니까. 근데 오른쪽은 달라요. 을이 사기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당연히 을은 반발을 한단 말이죠. 야, 인마 내가 사기쳤냐? 이렇게. 따라서 이건 조문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10조 이항. 갑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따로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하다. 어떤 요건이냐?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갑하고 을 사이에 이제 요거 갖고 다툼이 생기겠죠. 선의 무과실이냐 아니냐 가지고 다툼이 생길 거예요. 소송에서 이제 그거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근데 뭐 소송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 어찌됐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요런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자 11, 12월 달에는 요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 우리 대법원이 요 110조 2항의 제3자 110조 2항의 제3자가 아닌 놈이 있대요. 110조 2항의 제3자가 아닌 놈이 있대. 우리 대법원은 어떤 놈이냐? 병이 상대방의 대리인인 경우. 병이 누구의 대리인? 상대방의 대리인인 경우. 이 병이 상대방의 대리인이라면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이 병은 을하고 똑같은 놈이래요. 병이 을의 대리인이라면 을하고 똑같은 놈이래. 다시 말해서 갑이 계약을 을과 하게 되는데 을의 대리인 병이 갑을 사기라 강박을 했을 때는 이거는 을의 사기 강박하고 똑같단 말이지. 을이 사기친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을이 사기친 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을이 설령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대방의 대리인 등은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 110조 2항의 제3자라면 을이 선의 무과실 때는 취소를 못한단 말이죠. 갑은. 그런데 을의 대리인은 을하고 똑같은 놈이니까 을이 사기친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 을이 대리인의 사기 강박 사실을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을이 사기친 거하고 똑같으니까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이 되나요?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여기 효과.
그 다음에 이제 부수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만 생각합니다. 부수 효과는. 갑이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을하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는데 을이 이 사기 사실을 알았어요. 갑이 제3자로부터 기망을 당해서 을과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는데 을이 병의 사기를 알았어요. 그럼 갑은 분양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죠? 자, 갑은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계약 취소와 별개로 사기친 병이 괘씸해. 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기친 병. 있습니다.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은 계약을 취소할 권리하고 계약 취소권하고 사기 강박을 한 놈한테 너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 이 자식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이 두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는 우리 민법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따로 있어요. 병이 갑을 사기치거나 강박을 한 건 아까 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병의 위법행위로 갑에게 손해가 생긴 거예요. 이럴 때는 갑은 사기친 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갑이 사기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을과의 계약을 먼저 취소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 대법원 취소하지 않고도 따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취소하는 것과 사기 강박을 한 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사기 강박을 당한 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사기 강박을 한 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계약을 취소를 할 필요는 없다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사기 강박에서 부수 효과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조문 확인하시고 의 읽어보시고 이번에 성립요건의 양가르번 2단의 고의라는 말이 있어요. 계획을 두 개를 세워라 그런 뜻이죠. 기망이 있어야 되죠. 동그라미 1번 속이는 거죠. 두 번째 줄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이죠. 즉 3번 부작위도 기망이 될 수 있죠. 다만 부작위가 기망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런 걸 말하게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3번이죠. 그게 오른쪽에 심화에 있죠. 공동묘지. 사이드에 날개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죠.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넘깁니다. 위법해야 된다 그랬죠. 동그라미 2번 노점상하고 백화점은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 노점상이 속인 거는 그거는 괜찮다. 그러나 백화점이 속인 건 안 된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죠. 또 판례 1번 시가 따위로 속인 것도 기망이 아니고 2번 상가 분양할 때 수익 보장 광고도 기망이 아니고 이렇게 되죠. 위법이 아니고 간단히 보는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과관계. 오른쪽 강박도 마찬가지죠. 양가르번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2번 강박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동그라미 3번 퍼렇게 되어 있는 거.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가 박탈되는 정도라면 그때는 취소가 아니라 뭐다? 무효다. 양가라 3번의 위법성과에서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두 줄 내려가서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이 부적당한 경우. 아까 뭐라 했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거나 수단이 위법하거나 그래야 위법성이 인정이 된다. 동그라미 2번.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은 위법한 강박이 아니다. 그런데 그 정당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넘깁니다. 역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효과에서 양가로 1번.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양가로 2번. 제3자의 사기강박. 그중에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판례 1번.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이 아니다. 상대방의 사기강박이다. 그죠? 그거 하나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개 쪽에 기출 두 번째 거.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이 아니고 상대방의 사기강박이니까 상대방 본인이 설령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됐지요?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퍼렇게 되어 있는 거. 사기강박을 당한 자는 취소를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그거 확인하자. 됐죠? 그 정도입니다. 이번에 보실게요. 그래서 밑에 예제를 보면 틀린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아파트 분양하는 놈이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니까 기망이죠. 2번. 취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죠.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해서 수익을 보장한다고 다소 과장해서 위법한 기망 아니라 그랬죠. 3번이 답이죠. 4번. 제3자 사기가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5번. 대리인이 기망을 했어. 그러면 본인이 선이라 하더라도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오늘 말씀드린 것 갖고 지문 5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요 정도입니다. 사기 강박은. 됐어. 그래서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가지를 다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특별유효권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오른쪽을 봤더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라고 해서 조문이 3개가 나와 있어. 111조부터. 자, 111조는 뭐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에 먼저. 언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내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우편물로 해제 의사표시를 발송을 했는데 이 해제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생기나, 계약은 도대체 언제 해제가 되는가, 이런 문제가 하나 남게 됩니다.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1항, 상대방한테 언제 효력이 생긴다? 도달한 때,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도달이 아니고 상대방한테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따로 할 거예요. 따로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때 도달이 뭐냐?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이게 도달이죠. 이게 도달이에요.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알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상대방 부재 중에 동거가족이 우편물을 수령했어. 이 동거가족은
상대방이 귀가를 하면 우편물 왔어요 라고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직접 수령을 하지 않고 동거 가족이 수령한 것만으로도 도달이 된다.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우편물을 보냈는데 이 우편물이 반송이 안 됐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우편물을 보냈는데 그게 반송이 안 됐다면 나는 도달했군 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상대방은 안 받았대. 그럼 다투게 될 거 아니에요.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자,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우편물을 둘로 나눠요. 보통 우편물하고 내용 증명과 등기로 나눠서 보통 우편물이 반송이 안 된 경우에는 도달 아니랍니다. 우편물이 어딘가에서 망실된 걸로 봐버려요. 반면에 내용 증명이나 등기는 우체국 직원이 와서 확인하고 주지요. 그러니까 이때 반송이 안 된 건 도달이란 말이죠. 도달.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111조 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와 관련해서 도달이 무슨 뜻이고 이 대표적인 예가 뭔지 하나 기억하시고 둘째 우편물이 반송이 안 된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2항 갑이 을에게 우편물을 발송을 했어요. 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을에게 도달을 하기 전에 갑이 사망을 했어. 또는 갑이 제한능력자가 됐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능력자가 누가 있죠? 미성년자. 갑이 우편물을 보내고 성년에서 미성년으로 이건 아니겠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한능력자는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갑이 을에게 우편물을 발송한 후에 그게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을 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갑의 우편물은 을에게 도달하겠죠. 따라서 효력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갑이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갑의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거를 갑의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 발신 후 사정 변경이라고. 갑이 상대방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설령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갑의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갑의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요거는 나중에 계약법 청약과 승낙 가서 다시 한번 써먹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도달이 되려면요. 상대방이 무슨 상태여야 된다 그랬어요? 알 수 있는 상태. 그죠? 그런데 이 상대방 을이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만약에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해서 을이 그 의사 표시를 수령했을 때 을이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알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알 수 있는 능력이란 게 없다면 알 수 있는 상태가 될 리가 없을 거예요. 이때 이 알 수 있는 능력을 수령 능력이라 하고요. 수령 능력이 없는 것을 수령 무능력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누가 수령 무능력자냐? 제한능력자가 수령 무능력자예요. 그러면 갑이 미성년 을에게 우편물을 발송을 해서 그 미성년자가 수령을 했을 때 미성년자는 수령 능력이 없으니까 이건 도달이다 아니다? 아니게 되는 거예요. 도달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갑은 도달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했고 효력이 생겼다라고 주장을 못해. 그런데 상대방 을이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괜찮아. 이유는 112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갑은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한쪽은 주장을 못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 괜찮다. 이거를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아까 허위 표시에서도 어느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거 괜찮다 그랬죠. 그것도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갑은 대항하지 못한다. 즉 갑은 도달을 주장을 못한다. 하지만 제한 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게 됩니다. 112조에. 또 하나. 그럼 갑은 죽을 때까지 도달을 주장 못하느냐? 아니다. 아니다. 상대방 을의 법정 대리인이 을의 부모가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안 후에는 갑도 뭐 할 수 있다?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112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갑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발송을 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을 함으로써 갑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겨야 되는데 갑이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 갑이 100명하고 계약을 했고 계약 명부를 분실을 했어.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나는 놈도 있지만 안 나는 놈도 있겠지. 누군지가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주소록을 분실했어. 상대방 소재를 몰라. 이렇게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모른다면 의사표시를 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이때 일단 갑은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찾아야 돼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물색을 해야 돼. 상대방이 누군지, 소재가 어딘지 찾아봐야 돼. 찾아봤는데도 여전히 몰라. 요거를 과실 없이라고 해요. 아까 과실이 뭐였어요? 노력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노력을 하지 않은 게 과실이잖아요. 그럼 무과실은 뭐야? 노력을 해도 몰라. 그게 무과실이죠. 결국 갑은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 그거를 줄여서 뭐라 한다?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재를 모르는 경우 이렇게 돼요.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민사소송법에는 공, 시, 송, 달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열라 찾아봤는데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갑은 법원으로 달려가서 공시, 송달 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공시, 송달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보내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법원 사무관이 보관을 하고 그 보관 사실을 법원 계시장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요게 공시송달이에요. 요게 공시송달이에요. 이렇게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법원 계시장에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첫 공시송달은 2주가 지난 후에 2주 동일한 당사자 똑같은 사람에게 하는 2회차 공시송달부터는 다음 날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공시송달은 2달. 이 경과한 후에
상담한테 도달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요거를 공시 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와 관련해서 조문 3가지 111조, 112조, 113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요 정도. 85페이지 조문 외워야 됩니다. 밑에 1번의 4번째 줄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가 얼마든지 다른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요. 표에 보면 6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2번, 3번, 6번 요게 우리 시험범에 있습니다. 민법상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2번, 3번, 6번이 우리 시험범에 있고요. 그거를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도달의 뜻이 있죠. 동그라미 1번.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쭉 내려가면 입증 책임서 퍼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편물이 등기나 내용 증명으로 발송이 되었을 때 반송이 안 됐다 하더라도 도달된 걸로 봐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나 통상 우편의 경우에는 설령 반송이 안 됐다 하더라도 도달로 볼 수는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로 나누자는 거예요. 보통 우편물이냐, 내용 증명 등기냐. 나눠서. 다음 페이지 4번 도달주의 효과에서 양가로 3번 아주 중요하죠. 발신 후 사정 변경. 공시송달 있죠. 조문 확인하시고요. 거기 특히 과실 없이 확인하시고. 쭉 내려가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읽어주시면 되고. 오른쪽 수령영역 112조가 있죠. 양가로 위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그 2가지. 조문 다시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의사표시록 발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 됐지요? 한 장 넘겨보세요. 예제가 있어요. 옳은 것을 고르래요. 4번을 보세요.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이 안 됐대요. 그럼 뭐예요? 도달된 거죠. 송달된 걸로 본단 말이죠.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1번하고 5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갑이 사망했고 5번 갑이 을이 도달해요. 1번 갑이 사망을 했대. 갑이 사망하더라도 갑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그대로 생긴다 그랬죠. 1번 틀리게 되는 거예요. 2번 갑의 의사표시를 을이 알아야 해제가 된대. 아니지.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해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문 3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비정상적 의사표시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본 게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 중에서 일반적 유효 요건을 본 거예요. 일반적 유효 요건. 모든 법률 행위가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 목적 확정 가능 적법사의 타당성,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일반적 유효 요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나머지 특별 유효 요건. 요건 중에서 대리에 의한 경우로 보죠. 대리라는 것은 갑이 땅을 파는데 직접 파는 게 아니고요. 친구 을한테 부탁을 해서 을이 대신 땅을 팔아줘요. 갑 소유 A 토지를 갑이 직접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 을에게 부탁을 해서 을이 병과 계약을 합니다. 자, 이때 갑이 직접 하질 않고 을이 대신 해주고 있으니까
이 을이 대신한 이 계약이 갑에게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대리에서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 대리는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대리의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리권과 대리행위가 나오는데, 요게 바로, 대리권과 대리행위가 바로 특별 유효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리권, 대리행위.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을에게 대리권이 있고, 그 정상적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을이 대리행위라는 걸 해야 갑에게 뭐가 생긴다?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요걸 보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독대리라는 게 있고 무권대리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대리가 내용이 좀 많죠. 근데 어쨌든 핵심은 저 대리권이 있고 대리행위가 있을 것.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대리라는 놈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행위만 있는 경우예요. 을에게 대리권이 있고 대리행위가 있어야 유효해. 그런데 을에게 대리권이 없어. 대리행위만 있어. 그럼 유효, 무효? 무효겠지. 이 2개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요게 이제 기본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대리의 기초 간단히. 대리의 기초 부분에서는 일단 대리가 뭐냐? 대리가 뭐냐?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갑이 땅이 있고요. 이거를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을이 병한테 땅을 파는데 이때 갑은 네가 팔아줘 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에 팔 것인가를 갑이 결정을 할까요? 을이 결정할까요? 을이 결정하겠지. 얘가 의사를 결정해요. 병한테 팔아야 되겠구나. 1억에 팔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을이 결정을 하고 병을 만나서 병한테 1억에 사라 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이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를 하는 것, 이게 뭐예요? 법, 률, 행, 위죠. 자, 법률 행위를 하면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고 그랬죠? 이 권리와 의무는 누구한테 생겨요? 갑에게 생기죠. 대금 청구 같은 권리가 누구한테 생겨요? 갑에게 생기잖아. 땅을 넘겨줄 의무가 누구한테 생겨? 갑에게 생기잖아요. 왜? 갑 소유 땅이잖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을한테는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얘한테 생겨. 그 권리와 의무가 뭐예요? 법률, 효과. 아, 대리라는 것은 법률 행위하는 놈과 효과 귀속하는 놈이 다르구나. 이게 대리구나. 그죠? 법률 행위자와 효과 귀속자가 분리가 되는 이런 제도를 대리라고 하는구나. 이게 왜 필요할까? 첫째, 갑이 미성년자라면 단독으로 결정할 능력이 제한되지요. 부모가 대신해 줘야 된다 그랬지. 스스로 결정하는 거 사적 자치라고 하는데 미성년자는 이게 부족해. 그러니까 부모가 보충해 줘야 돼. 법정 대리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 갑이 능력자인데 바빠. 그래서 을한테 맡겨놓고 다른 일을 해. 그럼 갑이 동시간대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확대가 되죠. 사적 자치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 대리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제도의 기능은 사적 자치를 보충하거나 사적 자치를 확장하거나 이 확장이 주된 기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세 번째, 대리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건 앞으로 할 겁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있고 능동대리, 수동대리가 있고 유권대리, 무권대리가 있어요. 앞으로 할 거예요. 능동, 수동, 유권, 무권, 임의, 법정 이렇게 대리의 종류. 자, 오늘 요 기초에서 보셔야 될 게 구별해야 될 개념이 하나 있어요. 심부름꾼, 사자.
자, 갑이 A 토지를 파는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원래 누구에게 얼마에 팔 것인가를 갑이 스스로 결정하고, 갑이 병을 만나가지고 내 땅을 1억에 사라 라고 갑이 표시를 할 것이고, 그 권리와 의무도 갑에게 생기는 게 보통이단 말이죠. 즉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원칙일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맡기질 않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게 보통 원칙적인 계약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도 갑이 하고 표시도 갑이 하고 권리 의무도 갑에게 생기는 게 보통인데, 갑이 만약에 을에게 부탁을 한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결정을 을한테 맡겨, 표시도 을한테 맡겨, 권리만 갑이. 반면에 결정을 갑이 해. 병한테 1억에 팔겠다라고 갑이 결정을 해. 그리고 을한테 계약서만 네가 쓰라, 표시만 네가 해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 효과는 갑에게 생길 거예요. 여기서 결정까지 을이 하는 걸 대리라 하고 표시만 을이 하는 걸 사자라 하자. 이걸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죠? 다르죠? 뭐가 달라?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죠? 친구랑 중국집을 들어가면서 친구한테 야, 나 짜장면. 그럼 친구가 주문만 대신해 주죠. 이건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한테 아무거나. 그럼 친구가 결정할 거야. 내가 먹을 거를. 이게 대리가 되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한테 두부 사라고 시킬 때도 아무거나 사와 그러면 남편은 대리가 되는 거고, 풀무원 부침조 완 플러스 완 사오라 그러면 남편은 사자가 되는 거고. 결정을 누가 하느냐. 대리인은 대리인이 결정을 해요. 사자는 본인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요 대리인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대리인이 만취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결정을 해야 되니까. 반면에 사자는 결정을 해 안 해? 안 해요. 따라서 사자는 의사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만취해 있어도 돼. 요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와 사자는 누가 의사를 결정하는가, 여기에서 구별이 된다. 요거 가지고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요거죠. 대리권과 대리행위. 요걸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해요. 요걸로 살펴보시면 돼요.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갑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두 가지. 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고,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을하고 병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고, 대리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효과가 갑에게 귀속이 됩니다. 이걸 대리의 삼면관계를 하고 이제 이걸 보게 됩니다. 자, 보기 전에 93페이지. 대리제도에 의와 의의 개념이 있고 사회적 작용이 있습니다. 간단히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 쭉 내려가서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사자가 있죠. 그거 구별하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오른쪽. 제2절 타이틀이 뭐예요? 대리권. 여기부터 보면 됩니다. 이건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